네, 50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상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이것은 가는 해당하지 않고 나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는 제망매가인데요. 제망매가에서는 지금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누이와의 추억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없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회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었네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슬펐던 일, 어리석었던 일,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되새김질, 소처럼 소가 그 위에서부터 음식을 다시 되짚어 씹는 걸 되새김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곱씹으면서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회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 해당합니다. 네, 틀렸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화자가 지향, 목표로 하는 것 또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 있다. 자, 지향하는 게 드러나 있는지 봤더니 가에서는 지향하는 거 이거네. 미타찰. 미타찰에서 만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누이와 다시 만날 것을 지향해요. 나에서는 무엇이 지향하는 것인지 쭉 봤더니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깨끗한, 정하다는 깨끗하다는 뜻이죠.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갈매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바로 지향하고 있네요. 깨끗하고 그리고 꿋꿋한 사람, 굳센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번은 둘 다 가나 모두 해당하니까 맞네요. 가에서는 미타찰에서의 재회를 미타찰에서의 누이와 다시 만나는 재회를 지향한다면 나에서는 바로 갈매나무처럼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많은 시들이 지향하는 바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우리 배웠던 시들 하나하나 어떤 것을 지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배웠던 시 중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에 황진이 시에서는 무엇을 지향하나요? 바로 님과 어른님과 만나서 오래오래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향하죠. 외로운 시간을 끝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네, 복례산 제일봉행의 낙락장송이 되어서 이거 바로 성산문의 시조인데 성산문 시조에서는 무엇을 지향하죠? 성산문 시조에서는 바로 지조를 지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향하는 거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님의 침묵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는 님과 다시 한번 재회하는 것을 또 지향하죠. 그리고 연함은 개를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이 시에서도 님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방언을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이 뭐냐면 사투리란 뜻이고요. 향토적이란 시골적이라는 뜻입니다. 사투리로 시골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건 나에만 해당하는 거죠. 제망매가 사투리 있어요? 사투리 없어요. 네, 나에는 사투리가 많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사투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디롱배기, 디롱배기는 둥글 넓적한 질그릇을 말하죠. 그리고 북떡불, 집더미에 피운 불, 벽에, 베개죠, 베개. 그리고 또 어디 사투리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나주손, 저녁 무렵에 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우섭, 바위 옆이란 뜻이죠. 나주손, 바우섭 이런 여러 가지 사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4번 운명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 맞서는 태도 말고 순응하는 태도가 있죠. 운명 받아들일게 라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요. 여기 봐봐. 누이가 이제 저승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누이 죽지 못하게 내가 막을게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자. 극락세계에서 만나자. 희망을 갖고 내세를 기원하죠. 내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죠. 가 아니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슬픔, 어리석음 이런 걸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이 꽉 메어올 정도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괴일 정도로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는 그런
슬픈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잠시 고개를 들어서 그러나 하면서 태도가 바뀌죠.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냐면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쳐다봅니다. 그때 나는 내 힘이며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들보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바로 내 뜻과 내 힘이죠.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 내가 내 운명을 꾸려나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바로 뭐냐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운명을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슬픔이며 한탄이며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슬프고 절망스러웠는데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닌 모든 게 운명이었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 슬픔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 운명에 막 맞서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았다. 종교적 믿음은 가에만 있습니다. 나에는 없어요. 겸손한 삶은 가나 둘 다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2번, 기억에서 디귿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이해한 것. 자, 기억에는 생사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 생사길은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자,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에 갈림길 서 있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누이죠. 누이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머뭇거리는 것의 주체가 누이입니다. 누이가 삶에 미련 있는데 살면 안 되나? 죽으러 가는 거 무서운데 꼭 죽어야 돼?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고뇌, 그 누이의 바로 고뇌이죠. 자, 그런데 누이가 사실 나 죽는 거 무서워, 지금 고뇌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우리 누이가 얼마나 머뭇거렸을까, 이걸 상상하면서 화자인 월명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과 삶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고뇌를 느끼는 사람은 바로 화자 자신이기도 한 거죠. 화자가 그 삶과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림길에서 인간은 얼마나 머뭇거리게 될지, 그런 고뇌를 통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맞고요. 이거를 고쳐서 누이의 고뇌가 드러난다 이렇게 해도 맞고요. 그리고 인간적 고뇌가 드러난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머뭇거리는 주체, 바로 누이가 고뇌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누이가 고뇌할 거라고 예상하는 화자의 고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이기에 인간적 고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이것을 안고 이것이 뭐냐면요. 북덕불이 담겨온 디롱백이죠. 북덕불이 그 집더미에 피우는 불이 담겨있는 둥글 넓적한 질그릇 디롱배기를 안고 손을 그 불에다 쬐면서 제 위에다, 쟤는 불이 타고 남은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죠. 그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아무런 뜻없이 글자를 쓴다는 거는 그냥 무기력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화자가 어떤 처지냐면 아내도 없고 아내랑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부모 동생들과도 다 멀리 떨어진 가족을 잃은 실향민 상태입니다. 고향을 잃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자는 무기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뜻없는 글씨를 힘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선 화자의 삶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드러나 있대요. 맞는지 볼게요. 지금 보면은요. 화자가 처음에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운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슬픔과 한탄이 다 가라앉았어요. 절망스러웠던 마음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화로를 더욱 다가끼면서 무릎을 꿇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 이해돼요? 이 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 범위로 이제 다시 시험 범위로 다시 자세히 배우긴 할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이제 6.25 전쟁 그 직후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도 없이
이제 신의주 남쪽에서 이제 거처를 하고 있을 때 썼던 시예요. 그때 이제 목순에 아주 누추한 그런 아주 습기가 눅눅한 그런 방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재에다가 글씨나 쓰는 그런 일이나 하고 있고 혼자서 머리 굴리고 누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나갔던 모든 슬픔과 괴로웠던 일, 부끄러웠던 일, 후회됐던 일 이런 게 다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슬픔에 콱 눌려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거 다 운명이었지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라앉을 즈음에 저녁 무렵에 막 눈이 문창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화로를 다가가서 화로는 숯이 들어있는 그런 난로죠. 거기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요. 무릎을 꿇고 앉는 행위는 바로 뭐예요? 반성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무릎을 꿇는다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이런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이 가라앉았다 라는 표현에서도 그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삶을 반성하고 성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화자의 삶에 대한 반성의 자세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머뭇거리는 기억과 달리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인간적 고뇌가 있는 곳이죠. 인간적 고뇌, 화자의 고뇌가 있는 그 기억과 달리 디귿에는 이제 모든 슬픔과 한탄이 다 가라앉은 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반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때이죠. 이때 이 반성하는 태도에서는 화자가 다 마음이 안정되고 가라앉았으니까 반성까지 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뇌하는 마음과 달리 안정된 마음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니은이 뭐였냐면은 아까 그 제 위에 글씨를 쓰는 어떤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그 무기력한 삶은 바로 이 반성하는 태도에서 담긴 반성하는 심리,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니죠. 반성을 하다 보니 무기력해지지 않죠, 사람이.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 원래 이 화자가 무기력했는데 운명을 깨닫죠. 맞아. 모든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어. 운명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절망감,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한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라앉았대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안정되면서 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그런 반성의 태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무기력한 태도가 반성의 태도로 바뀐 거지 이 반성의 태도에서 무기력한 태도로 요렇게 비롯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5번이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쉬운 게 니은이 시간적으로 먼저 있고 디귿이 나중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선지이죠. 그 다음에 3번 가의 이른 바람은 화자가 슬픔을 느끼는 원인이다. 이른 바람은 제망매가에서 이른 바람은 누이를 요절로 몰고 간 누이를 요절하게 만드는 어떤 불행한 운명이죠. 요절하는 불행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슬픔을 느끼는 원인이 맞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거 운명이라고 그랬죠. 이 운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화자가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 맞아요. 가의 나의 그러나 이후 화자의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네, 이 앞에서는요. 이 앞에서는 화자가 되게 슬펐어요.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슬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타찰에서 만날 거다. 그러면서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극복되는 모습, 바뀌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어땠냐면요. 슬프고 내 어리석음을 탓하는 그런 후회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여기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나 높은 천정을 쳐다보고 내 뜻으로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운명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반성까지 가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후에 화자가 시련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네요. 요거는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임의 침묵. 이거 님의 침묵.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보면은 그러나 희망의 정수박이에 슬픔을 들이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잠깐 다시 볼게요. 님의 침묵 어디에 우리서 배웠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23페이지에서 배웠어요. 23페이지 보면요. 여기 있네요.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슬픈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을 통해 슬픔이 어떻게 돼요? 희망으로 바뀌죠. 슬픔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이 희망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태도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적어볼게요. 이렇게 화자의 태도가 바뀌는 것,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시상 전환. 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의 미타찰과 나의 갈매나무는 화자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주는 대상이다. 그렇죠. 미타찰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갈매나무 역시 화자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나 너무 힘들지만 슬프고 그렇지만 이제는 꿋꿋하고 깨끗한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게 되죠. 다시 씩씩하게 다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대상이 많네요.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의 화자는 진지한 성찰을 통해 시간을 극복해낸다. 진지한 성찰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모두 해당되는 말이죠. 세망매가도 돌을 닦아 기다리겠다는 어떤 타짐, 그리고 누이가 생사길에서 머뭇거리라는 것이라는 어떤 고뇌를 하다가 그다음 미타찰에서 만날 걸 희망까지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 나 시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이 시 역시 바로 뭐예요?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었던 일들을 과거를 회상하다가 그렇게 꿋꿋한 자세를 다짐하는 진지한 성찰을 통해 시련을 극복한 자세까지 갔던 시죠. 그러니까 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 평이한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인간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상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체험과 그 극복의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여기에 담긴 감정의 추이, 변화는 인간 체험의 보편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보편성, 누구나 겪는 성질을 말하죠. 누구나 겪는 이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기에 이 시는 상실의 슬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보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박시봉방,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실의 체험을 쉬운 말로 썼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A.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도 멀리 떨어져서 라는 구절이었죠. 화자가 가족을 상실한 체험 맞네요. 그 다음에 B는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자, 이런 표현들인데, 잠시요. B를 보면은 여기서 벽에를 한다는 건 베개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방바닥을 막 구르기도 하면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막 되새김질한대요. 자, 요런 표현들 어때요? 여기 나오듯이 평이한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 맞죠? 어려운 표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방바닥에서 머리 손깍지 베개하고 구르면서 자기의 슬픔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대요. 너무나 쉬운 표현으로 자신의 체험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 슬퍼 죽을 것 같아, 절망스러워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슬픔을 되새김질해본다. 네, 담담해요. 맞아요. 그러면 3번 C를 보면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슬픔과 부끄러움 등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네, 여기서 앞에서 슬픔과 어리석음이라고 했으니까 슬픔과 어떤 자기의 어리석었던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슬픔과 부끄러움은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감정이죠. 이 보편적 감정 때문에 가슴이 꽉 메어오고 눈물도 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이 보편적 감정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화자의 마음을 제대로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4번 D는 뭐라고 써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절망적인 마음도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이 절망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거 여기까지 맞았죠? 뭐 슬픔도 가라앉았고 그리고 한탄하는 마음도 가라앉았대요. 한탄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했는데 한탄으로 변했다? 틀렸지. 한탄으로 변했다는 마음을 틀렸고요. 한탄으로 변한 게 아니라 절망과 슬픔과 한탄이 다 가라앉았으니까 안정된 마음으로 변했겠죠. 안정된 마음으로 변했을 겁니다. 4번이 틀려서 정답이네. 그 다음에 2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인데요. 네, 갈매나무처럼 꿋꿋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이니까 상실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공감을 줄 수 있어요.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카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성사문시고 나는 동짓달 기나긴 밤 다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사설시조이죠. 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낸 게 아니라 상징적 자연물인 낙락장송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 상징적 자연물인 낙락장송, 백설 이런 표현을 통해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함으로 표현 맞죠? 정답이네요. 가와나는 음성 상징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가는 안 사용하고 나만 서리서리 구비구비 라는 음성 상징어로 표현했죠. 아이고, 구비구비.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는 나와 달리 색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에는 색채 대비, 색깔 대비가 없어요. 그런데 가라는 성산문 시조에서는요, 백설, 하얀 눈이라는 단어에서 흰색이 있고, 그리고 낙락장송 또는 독야청청, 낙락장송, 독야청청 이런 단어에서는요, 푸르다는 색깔이 있죠. 푸를 청자, 소나무는 푸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푸른색 있죠. 그래서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통해 모두가 흰색일 때 나는 혼자 푸르겠다. 모두가 다 수양대군 편으로 변절하고 바뀔 때 나는 혼자 지조를 꿋꿋하게 지키겠다라는 그런 주제. 바로 절개의식, 충절, 충의 사상을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가가 나와 달리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계절적 속성을 활용했다. 이 말은 나는 안 하는데 가 혼자만 계절적 속성을 활용했다는 뜻인데요. 가와 나 모두 함께 가나 모두 계절적 속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속성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백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겨울이 드러나고 있죠. 가와 나 모두 겨울이 드러나고 있어요. 가와 나 모두 어떤 계절이 드러난다? 겨울이 드러난다. 겨울이 드러나는데 자, 가에서는 백설을 통해서 시련, 고난이라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고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는 동짓달 밤이라는 뜻을 통해서 동짓달 겨울밤이라는 뜻이죠. 12월쯤을 말하는데 이 동짓달을 통해서 길고 외로운 밤이라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춥고 외롭고 힘든 그런 밤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시조문학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문학 작품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인간 속으로 들어온 자연, 즉 인간의 관조라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관조 뜻 정확하게 좀 찾아볼게요. 관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죄송합니다. 네,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어떤 현상, 대상을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인간의 관조와 그 다음에 사색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네. 특히 어떤 깊은 생각,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그런 생각을 사색이라고 하죠. 네.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의 세계를 반영한다. 이거 시간 주고 풀게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들 질문하더라고요. 즉 우리 문학에서 자연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관화되고 관념화된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산은 그냥 정말 자연의 산이 아니라 뭔가를 의미하는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속세가 멀리 떨어져서 그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삶, 순수한 삶 이런 거 뜻하거나 뭐 그리고 소나무나 뭐 국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말 그냥 단순한 소나무와 국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절개, 지조 이런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는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대상의 어떤 추상화된 의미를 가진 관념화됐다는 거는 추상적인 생각이 반영되었다는 뜻입니다. 추상적 생각이 반영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물에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 낙낙장송에는 자연 친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X이죠. 자연 친화 사상이 뭐예요? 바로 자연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이라고 하죠. 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자연 친화라고 해요. 그런 마음 없어요. 낙낙장송은 지조와 절개를 뜻하죠. 틀렸고, 백설은 있는 그대로의 하얀 눈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얀 눈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의 자연이죠. 주관적인 자연인데 어떤 뜻이었어요? 특히 시련, 고난, 그리고 수양대군 일파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낙낙장송은 독야청청을 통해 관념하든 낙낙장송은 화자의 사색을 거쳐 깊은 생각을 거친 주관화된 자연이 맞죠. 낙낙장송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조와 절개라 그랬죠. 사육신의 지조와 절개 그리고 바로 수양대군에 맞서고 대항하는 사육신과 성산문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수양대군에 맞서는 성산문 그리고 사육신들 바로 우리가 낙낙장송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낙낙장송은 독야청청을 통해 관념화된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연이죠. 백설과 낙낙장송은 시각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상으로 유사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죠. 백설은 수양대군 일파이고 낙낙장송은 성산문과 사육신 같은 절개를 가진 출신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대비는 이루지만 흰색, 푸른색 대비는 이루지만 의미상으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설시조는 같은 시조이면서도 평시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길이에 있어 비록 3장으로 구분은 되지만 평시조의 정형이라는 건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평시조의 정해진 형식, 이 평시조 정해진 형식이 뭐예요? 바로 3장, 6부, 45자죠. 이거를 깨뜨리고 각 장들의 길이가 길어진다. 초장, 중장, 종장이 다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중장. 사용된 어휘와 표현에 있어서도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단아한, 우아하고 고상한 맛은 줄어들고 저잣거리, 시장거리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들과 왁자지껄한 속어가 등장한다. 리듬에 있어서도 평시조가 지니는 여유와 안정감에서 벗어나 빠르고 흥청되는 경쾌함을 즐긴다. 이런 면에서 사설시조는 진솔하고 솔직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자, 한번 이 내용을 참고했을 때 평시조였던 가와 사설시조였던 다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다는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모두 세 부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에 비해서 평시조는 형식이 정해진 느낌이 강하게 들겠죠? 3장 6구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다에 비해서 가는 더 다듬어지고 정돈된 표현이다. 맞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다듬어지고 정돈되었고요. 또 양반들이 쓰다 보니까 주로 좀 한자어나 고상한 어휘가 많아요. 더 다듬어지고 정돈된 표현 맞아요. 이게 틀렸죠? 가에 비해 다가 사설시조가 좀 더 서민들에게 친숙합니다. 서민들이 쓰는 사실적이고 일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좀 비속어나 좀 더 구체적인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사설시조가 좀 더 서민들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가에서는 단정한 느낌, 평시조는 한마디로 양반들이 쓴 시조예요. 단정한 느낌입니다. 다는 평민들, 서민들이 쓴 거예요. 좀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사실적이에요. 진솔하고 생각이 흥겹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청전에 대한 문제 볼게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부분 한 번 나옵니다. 바로 구체적인 배경 묘사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신봉사의 꿈을 통해 나타나죠. 신봉사가 심청이가 술에 타고 가는 꿈 꾸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 바로 심청이가 재물이 되어서 죽는다.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 출세한다.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복선이 암시되어 있어요. 1번 틀렸고요. 편집자적 논평 뭐예요? 아주 중요한데요. 그 서술자가 중간에 확 개입해서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어디 나오냐면 여기 있네요.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었어요. 여기 편집자적 논평인데요. 자, 어떻게 서술자가 개입했냐면요. 아빠와 자식지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륜지간이라서 그래서 심청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신봉사가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네? 아, 신봉사가 이런 꿈을 꾸다니 아마도 심청이랑 아빠가 서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서 그런가 봐 라면서 어떤 서술자의 추측과 어떤 신기해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다 함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에서 신봉사를 뭐 비판하거나 심청이를 비판하는 그런 비난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풍자하는 바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네.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면 없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화와 행동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이란 마음이죠. 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있나 봤더니 있네요. 여기 보면 심청이가 사당에서 자기 조상들한테 인사하죠. 못난 여자 손자 심청이는 아비 눈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가니 조상 제사를 끊게 되어서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심청이의 그런 슬퍼하는 마음 드러나고요. 또 심청이가 아빠 손잡고 기절하는 행동을 하죠. 여기서도 심청이가 죽음을 앞두고 매우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사가 참말이냐 아이고 이게 웬 말인고 이런 말을 통해 심청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픈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와 행동 모두에서 지금 등장인물의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 적절하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 소설은 고전소설이고 모든 고전소설은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적어보세요. 모든 고전소설은 다 3인칭 전지적 작가예요. 작품 바깥에 있는 그 작품 바깥에 있는 게 3인칭이고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죠.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서술자가 사건의 모든 걸 다 알고 인물의 속마음, 그 다음에 사건의 모든 진행되는 양상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사건의 전모를 다 드러내고 있죠. 네, 4번은 틀렸고 속이 아니라 밖이라 틀렸고 서술자,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다 알고 있는 작가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도 있으면서 같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9번 볼게요. 가와 나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 보면요.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인가? 여기에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무슨 말? 사궁지수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다음에 가에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는 말 어디 있어요? 네 이놈 상놈들아 이렇게 욕하잖아요. 거기서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드러나죠? 맞아요. 그다음에 나에서는요.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전 이미 죽지만 아버지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딸 낳고 상대가 누릴 행복을 빌고 있죠.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자신의 친한 행동을 후회하며 말한다. 가에서는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이놈 상놈들아 그러면서 뱃사람들 원망만 하지 신봉사가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나에서도 보면은 있어요. 나에서도 보면은요.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다 운명인데 후회하는 마음 같은 건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한다 라는 말은 틀린 거죠.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죠. 그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가에서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표현이 없었지만 나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운명 바로 천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의 명령 천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착한 인물 주동인물과 나쁜 인물 반동인물의 선악 갈등이 나타나는 것과 선한 인물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결말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이죠. 그런데 심천전은 다른 고전소설들과는 달리 좀 어때요? 갈등이 좀 별로 없어요. 행복한 결말은 똑같이 갖고 있지만 날카로운 첨예한 날카로운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 절대적 가난, 궁핍, 가난이라는 현실의 가혹함과 그 극복 과정을 보여줍니다. 너무 지독하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공양미 300석을 바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아버지는 눈까지 먼 장님이에요. 그런 가혹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1번 심청이 인당수 제물로 팔려가는 것은 현실의 가혹함을 드러내죠. 네, 궁핍하고 돈도 없고 아버지도 눈도 못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현실이 가혹해서 팔려가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뱃사람들이 신봉사 부녀에게 행하는 착한 행동들 뭐예요? 바로 신봉사의 연금 재단을 만들어주고 신봉사의 살림을 한바탕 다 꾸며주고 가죠. 여기 나오잖아요. 신봉사님 굶지 않게 헐벗지 않게 한 살림 꾸며주면 어떻겠어? 뱃사람들은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악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심청과 신봉사에게 닥친 시련은 결국 절대적 궁핍이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그렇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칠 돈도 없었고 신봉사는 눈도 못 뜨고 있는 그런 결핍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적 문제에서 결국 시련이 닥친 거 맞아요. 뱃사람들을 원망하며 심청을 말리는 신봉사의 적극적인 행동은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군. 신봉사가 어떻게 해요? 야, 내 이놈들아! 그러면서 장사도 좋지만 어떻게 사람을 사다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이 앙화가 뭐예요? 앙가품하는 화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신봉사의 눈물 맺힌 피의 절규예요. 너무 슬프고 비극적이잖아요. 웃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5번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심청이 결국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궁금하는군. 지금 여기 지문을 보면요. 한 살림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이렇게 끝났어요. 뒷얘기 없죠. 심청이가 황후되고 잘 살게 되는 그리고 행복하게 아버지 만나 다시 잘 사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결말이 안 나타나 있을 때는 심청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말이 다 제시된 상태에서 5번 답지가 있었다면 틀린 답지였겠죠? 자, 이렇게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우리가 부교재에서 안 푼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55페이지 답 좀 맞춰볼게요. 19채 향가는 가장 발달한 형태의 향가. 오, 맞죠? 가장 처음에는 4구체였다가 그 다음에 8구체, 그 다음에 19채
19체는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도 하는데 네, 이렇게 발달되었어요. 그다음 2번 시조는 신라 시대부터 발달되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자유시가 아니라 신라부터가 아니라 고려 후기부터 발달해왔던 자유시도 아니고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시였죠. 자유로운 형식이 아니라 형태가 딱 3장 6구 45자로 정해져 있던 시였어요. 그래서 X. 사설시조, 평시조가 아니라 사설시조의 작자층은 주로 양반이었다. 사설시조는 누구? 평민층이 썼고요. 그 다음에 양반층이 쓴 거는 이건 뭐예요? 평시조죠. 양반이 쓴 건 평시조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제망매가에 씌워준 땡땡땡땡은 일찍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네, 죽은 누이 또는 누이의 유한한 아주 삶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시어 뭐예요? 바로 떨어질 잎이죠. 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누이의 삶이 일찍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어가서는 자 누가 계유정난은 단종을 몰아내고 그리고 왕이 된 사건이죠. 그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자 누가 계유정난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수양대군이죠. 세종대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세종대왕 같은 성군한테 이런 아들이 나아졌는지. 그 다음에 6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서리서리 구비구비 같은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음성 상징어가 있습니다. 향가는 시조에 형식적으로 무엇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3단 구성이라는 영향을 주었죠. 평시조의 형식과 비교하여 사설시조는 중장의 길이가 다소 길죠. 초중장 전부 길어지는데요. 길어질 수 있는데 중장이 특히 많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어가서에서 화자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자연물 바로 뭡니까? 낙장송 키가 큰 소나무란 뜻이죠. 키 큰 소나무 낙락장송이 있습니다.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인 공통점을 써보면요. 자, 19체 향가는 어떤 형식일까요? 19체 향가는 4줄, 4줄, 2줄 이걸 다른 말로 기서결이라고도 하고요. 기서결 이거 보이시죠? 기서결 또는 뭐라고도 해요? 전단, 후단, 낙구 이렇게 나눠지는 4줄, 4줄, 2줄 형식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둘 다 3단 구성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19체 향가는요. 어디에서? 이 마지막 결 부분, 이 낙부 부분에서 뭐가 있어요? 낙부 부분에서 감탄사가 있죠. 낙부 부분에서 감탄사가 첫 부분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시조 역시 종장의 첫 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구의 감탄사가 종장 첫 구의 시조 종장 첫 구의 감탄사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항상 감탄사가 있는 건 아닌데요. 감탄사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죠. 다음 페이지.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란 뭐냐면 사설이란 노래 가사를 의미하죠. 판소리 노래 가사가 기록물로 정착 유통되면서 형성된 소설이다. 맞아요. 소리꾼들이 막 노래 부르던 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게 판소리계 소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은 지배계층의 사상이 아니라 피지배계층, 바로 평민계층의 양반계층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평민계층의 사상을 바탕으로 전승 재창작되었죠. 네, 그래서 틀렸고 심청의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 가치관이 잘 드러나죠. 그 다음에 심청전에서는 심청이 용왕에게 구출된 후 용궁에서 지내다가 세상으로 환생하는 등의 어떤 비현실적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됩니다.
뱃사람들은 심청이와 신봉사 부녀의 무엇을 이별을 안쓰럽게 생각했고요. 장승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심청이의 태도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심청이의 적극적인 성격 또는 주체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심청전의 경판본에서는 신봉사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이지만 교과서에 실려있는 완판본에서는 훨씬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물로 드러나서 그래서 장승상댁 부인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됐을 때도 와, 너 거기 월급 많은 집 가다니 좋겠다 이러면서 현실주의적으로 기뻐하죠. 네. 심청전은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승 그리고 재창작되고 있습니다. 뭐 오페라로도 뮤지컬로도 발레로도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다음에 9번 심청전에서 인당수 제물이 되어 뱃사람들을 따라가는 심청이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을 찾아보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한번 이거는 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책을 볼까요? 책을 보면 여기 있네요. 찡그리는 청산, 흐느끼는 강물, 그리고 시들어가는 꽃, 그 다음에 졸듯이 휘늘어져 있는 가지를 축 늘어뜨린 버들가지, 다정하지만 슬프게 피어있는 복사꽃, 그 다음에 벗을 불러 오르다니는 꾀꼬리, 그 다음에 피를 내어오는 두견이. 예, 그래서 여기는 청산, 강물꽃, 버들가지, 복사꽃, 꾀꼬리, 두견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이고. 한번 써볼게요. 청산, 찡그리는 청산,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흐느끼는 강물, 그리고 꽃, 그다음에 축 늘어진 버들가지, 시든 꽃, 축 늘어진 버들가지, 그리고 슬프게 핀 복사꽃, 그리고 벗을 부르며 우는 꾀꼬리, 피를 토하며 우는 두견이. 자, 그 다음에 10번.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심청이의 성격이 드러나는 사자성어를 찾아 쓰시오. 바로 풀을 묶어 은혜에 보답한다는 결초보은이었죠. 네. 시험 잘 보세요. 안녕. 끝.